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는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신지, 어떤 하루 보내셨을지. 제가 오늘 가져온 소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어쩌면 영화도 보셨을 그런 소설입니다. 바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예요. 이미 소설도 한두 차례 보셨고, 또 영화도 역시 한두 차례 보셨더라도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텍스트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또 완전 새로우실 거예요. 정말 사심 없이 그냥 뻔한 얘기겠지 하고 건너뛰었던 챕터였어요. 그런데 왠지 오늘 개츠비가 저를 부르길래 그냥 한번 매번 스킵하던 이 챕터를 읽어보았죠. 그랬더니 내용이 신선해요. 아마도 이 경제학자의 눈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하다 보니 이런 독특한 창의적인 그런 텍스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너무 뜸을 들이고 있네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씨의 책 속의 한 챕터입니다.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소개하고 있는 챕터 읽어 드릴 거고요. 먼저 소설 속의 문장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불쑥 말했다. 나 같으면 그녀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과거는 반복할 수 없지 않나요? 개츠비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있고 말고요. 호호, 어떻게 개츠비 목소리 같았나요? 네, 여기 한 여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5년 전 그 여인은 요정처럼 다가와 남자의 곁에 살포시 앉았다 호련히 떠나갔죠. 군복무 시절 남자는 돈이 없었고요. 여자는 자신을 지켜줄 돈 있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디 흔한 한국의 대학생들이 하는 연애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자, 돈 없던 그 남자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 여자 앞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죠. 그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개츠비의 선택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이 개츠비였고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20세기 미국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의 고전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T.S. 엘리엇은 헨리 제임스 이후 미국 소설인 내디딘 첫 걸음이라고 개츠비 이 소설을 평가하고 있어요. 작가, 그의 그 화려하고도 낭만적인 일생으로도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는 해밍웨이, 포크너와 함께 20세기 미국 소설의 삼총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언급한 그 세 명의 작가들이 제겐 너무 스타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포크너. 특히나 포크너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른데 과연 그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었을까 싶기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얘기는 오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30살에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라는 한 남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요 인물은 개츠비를 포함한 4명이에요. 먼저 니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개츠비의 옆집에 살고 있죠.
이 소설의 스토리는 바로 이 닉, 개츠비의 이웃 남자, 이 사람의 1인칭 시각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설은 닉이 개츠비를 알게 된 후 석 달간, 단 석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어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데이지, 개츠비가 그렇게 사랑했던 데이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개츠비의 옛 연인이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탐 부캐넌이 있어요. 탐은 자동차 정비소 주인 윌슨의 부인과 바람을 피웁니다. 부인의 이름은 머틀이에요. 화자인 닉을 제외하면 등장인물은 이렇게 개츠비, 데이지, 그리고 텀, 그리고 머틀 부인, 이렇게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 장교 시절에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났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개츠비는 데이지와 아쉽지만 작별해야 됐고 전장으로 투입되죠. 그런 후에 데이지는 돈 많은 남자 톰 부캐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녀를 잃게 된 톰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성공해요. 엄청난 부를 이룬 후에 데이지의 소식을 찾고요. 그리고 그녀가 사는 집 근처에 화려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죠. 사람들을 초청해요.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드디어 데이지를 만나지만 이미 데이지는 알고 있던 것처럼 결혼을 했고 그녀의 남편 톰은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죠. 개츠비와 데이지 사이를 의심합니다. 본인은 정비소 주인의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츠비와 톰, 데이지, 닉, 이 4사람은 한데 어울려서 시내로 놀러를 가요. 너무 무더워서 시내 호텔이나 가자고 한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데이지는 남편 톰에게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실토합니다. 그냥 바람을 피운 정도, 호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길에 운전이 미숙했던 데이지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정비소 주인의 부인 머트를 치게 돼요. 차로. 그리고 달아나죠. 어이없게 아내를 잃게 된 남편 윌슨은 복수에 나섭니다. 톰은 데이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트를 죽인 것이 데이지가 아니라 본인의 와이프가 아니라 개츠비라고 거짓을 말하죠. 윌슨의 총구는 개츠비를 향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스토리예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1920년대 미국은 버블의 시대였죠. 자동차를 비롯한 소비재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라디오 같은 신기술 제품도 잇따라 대중화됐습니다. 어제 낭독해드렸던 그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 그 소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당시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세계의 상황,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엄청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끝날 것 같지 않은 팽창의 시대라고나 할까요? 그 시대였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넘쳐 흘렀고요. 마침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에는 유럽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주가는 폭등했죠. 1922년부터 29년에 대공황 직전까지 주식의 수익률은 100%가 넘었다고 해요. 기업들의 이익률도 2배로 껑충 뛰었고 졸부가 급증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소설 속에 언급되는 록펠러도 당시에 그런 호황을 맞아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의는 약해졌고 도덕은 산만해졌죠. 개츠비가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금주법을 이용해서 밀주를 판매했고요. 증권을 불법으로 팔았죠. 또 도박도 했고요. 개츠비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데이지였죠. 그는 오직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5년간 데이지를 잃어버렸던 5년간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낭만, 즐거운 시간, 여유 이런 거는 1도 없었어요. 오로지 돈을 버는 시간들이었고 오로지 돈을 버는 존재로서만 존재했죠. 데이지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바쳤고요. 개츠비는 아주 이상적인 낭만주의자였죠. 이런 개츠비에게 옆집에 사는 이웃 남성인 닉, 이 소설의 화자인 닉은 개츠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한 사람이 그들, 데이지, 톰,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한 그 모두를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당신 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런 사랑에 대한 순수함을 지키고 간직할 수 있었던 개츠비를 높이 산 겁니다. 탐욕과 혼돈의 시대, 미국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개츠비가 대변하고 있죠. 개츠비가 얼마나 그 본인의 사랑 속에 그 꿈에서 그리던 데이지 속에 그 사랑에 파묻혀 살았는지는 이런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츠비가 데이지의 남편인 톰에게 건넨 대사입니다.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알아듣겠소? 내가 가난했던 탓에 기다리다 지쳐서 당신과 결혼한 것뿐이요. 그건 아주 큰 실수였지만 데이지의 마음속으로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데이지의 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랑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나 봐요. 데이지가 그런 확신을 줬다고는 그리 생각되지 않거든요. 소설의 전반부 5년 전의 만남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확신을 할 정도로 데이지가 그런 사랑을 표했던가 개츠비에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개츠비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에 스스로 도취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개츠비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꼭 쥐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개츠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개츠비가 사랑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삶의 의미를 사랑에서 데이지라는 여인으로부터 그 삶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내가 성공해야 하는,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이유를 데이지에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서요. 닉은 데이지에게 집착하는 개츠비가 불안합니다. 닉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개츠비가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지에게 집착하는 개츠비가 불안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고 상황은 변했어요. 개츠비의 순수함은 인정하지만 과거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닉의 생각에 개츠비는 반박해요.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바로 그 대사에서처럼요. 개츠비는 외치죠. 저는 모든 것을 예전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 속의 스토리, 이 플롯에 대한 박병률 작가님의 시각을 좀 소개드려 볼게요. 흥미로우실 겁니다. 닉이 보기에 5년 전 개츠비의 사랑은 매몰 비용이었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다 써버려서 더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요. 아무리 개츠비가 용을 쓰더라도 데이지는 5년 전에 그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데이지의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남편 톰은 개츠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츠비, 당신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 부부에게 그 사이에 일어났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단념하라는 거죠. 데이지는 이미 나의 아내요. 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은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회수도 되지 않는 비용을 계속 생각하다가는 앞으로의 그 합리적인 판단마저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과감히 포기하고 잊으라고 이야기하죠. 광고비로 쓴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동안 광고비로 집행한 그 돈이 아까워서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계속 홍보한다면 돈만 더 들 뿐이죠. 광고비뿐만 아니고요. 연구개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R&D 자금을 이미 투입했다더라도 그래도 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면 그 R&D 기술에 투자한 돈에 계속 집착할 것이 아닌 거죠. 매몰 비용은 정책 분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미 많은 돈이 투입됐으니 여기서 사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할 수 있어요. 사업을 중단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굉장히 큰 문제죠. 누구도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죠. 이 때문에 한번 따놓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 먹구름이더라도 상황이 변해서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와는 달리 상황이 매우 안 좋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더라도 마무리 시점까지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서울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투입된 자금이 아까워서 개발 사업자들은 사업 중단을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고 해요. 비단 용산 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큰 사례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 소소한 사례들도 차고 넘쳐요. 개인의 판단에도 매몰 비용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0,000원을 주고 영화 티켓을 끊었어요. 30분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가치관이 달라요. 컨셉이 저와는 완전 맞지 않은 그런 영화예요. 그런 경우에 티켓값 10,000원이 아까워서 계속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자리를 일어서야 할까요? 10,000원은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입니다. 영화 티켓값은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지비가 러브 스토리를 이 소설의 소재로 삼았으니까 이런 연인 관계의 예를 또 개인적인 매몰 비용으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커플이 있어요. 둘이 오래 교제를 했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만나서 서로 이 가치관이나 스타일,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때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다가 그렇게 서로 조금 아니다 싶었는데 확실히 서로 우린 아니야 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서로 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났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서 반려자를 결정하고 싶은 반려자에 대한 결정을 독촉받는 그런 나이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풀 중에 한 편이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아니구나. 이 사람과는 나의 남은 한평생을 같이 하기에는 나와 가는 길이 너무 다를 것 같다. 또 한 사람도 생각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 남자친구의, 내 여자친구의 어떤 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점이 너무 크게 보이고요. 갑자기 얼굴도 미워져요. 미워 보여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둘이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쌓아놓은 시간과 쌓아놓은 주변의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는 이미 그들을 기정사실, 둘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매몰 비용은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거죠. 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남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대로 바랬던 대로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서로 더 나은 자기의 가치관과 방향성 아니면 어떤 나에게 설렘을 주는 상대를 찾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새로운 각자의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개츠비에게 크게 작용했던 이 매몰 비용, 관계의 매몰 비용, 시간의 매몰 비용, 감정의 매몰 비용이 우리들 일상 속에서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래요. 작게는 오늘 퇴근 전에 이 일을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쏟았으니까 오늘 마무리를 야근을 해서라도 더 하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이 하기 싫은 일을 다시 꺼내 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나을까? 그보다는 오늘 저녁 시간, 오늘 하루만 순전히 다 매몰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일상 속에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학적인 그런 개념이 늘 도사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저울질하고 선택을 해야 하죠. 큰 결정, 작은 결정, 우리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 어떤 기업의 중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도 다 매몰 비용이 고려되죠. 작가님의 시각이, 관점이 재밌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소설 한 편을 봐도 이런 맥락으로 맥이 짚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도 여러 번 봤고 소설도 이 위대한 개츠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짧고 재미난 소설이어서 또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매력도 있는 책이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츠비의 심리를 분석해 본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실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혹은 여러분만의 어떤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있는 업에 따라서 또 다른 맥락으로 읽히셨을 것도 같고, 성별에 따라서 데이지의 입장이 아니면 윌슨의 부인인 머틀의 입장에서 더 부각되어서 소설이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자인 닉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과거의 남자가 나타나서 나의 이 관계와 라이프를 위협하고 있는 텀의 입장에서 또 감정이입이 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 개츠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무척이나 풍성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요새 제가 북살롱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학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과거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깊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기회를 날리게 된다. 즉, 추가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1만 원, 영화 티켓값 1만 원이 아까워서 재미없는 영화를 1시간 동안 30분 보던 거를 끝까지 1시간 더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1시간 동안에 오히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혹은 나에게 어떤 보다 의미가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비용을 추가로 더 들인 셈이 되죠.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는 특히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주당 10만 원에 산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주당 5만 원으로 급락했어요. 이제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조급해져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못하기가 쉽죠. 손절매해서 손해를 확정해버리고 더 이상의 손해를 막아야 하지만 끝내 이미 들어간 그 본전 투자금 생각이 나서 계속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들 많죠. 제 가까운 주변에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팔아야 할 주식을 쥐고 있거나 물타기를 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심각하게 빠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주가가 추가로 계속 하락한다면 그 손실이 아주 막대하게 될 겁니다. 계속 더 살펴보면요. 매몰 비용의 오류는 기업의 CEO들이 특별히 주의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 판단이 잘못됐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CEO의 중요한 능력이죠. 되지도 않을 사업을 물고 늘어지다가 기회를 놓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은 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매몰 비용의 오류는 콩코드의 오류라고도 불려요. 대표적인 이 매몰 비용의 오류 사례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운행건이 그 매몰 비용 오류의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과 예상과 달리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비좁은 승객 탑승 공간 이런 것들로 진행 과정에서부터 우려가 많았었고요. 하지만 그간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양극 간의 운항을 계속했고요. 그에 따른 은행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결국엔 운항이 중단되고 마는 그런 사례를 낳았죠. 경영학에서는 이 매몰 비용의 오류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라고 해요. 어찌되었던 이 박병률 저자님의 분석에 의하면 개츠비는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데이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깝고 과거에 함께 보낸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그녀를 놓칠 수 없다. 절대 그녀를 놓칠 수 없고 나는 과거로 우리가 좋았던 시절로 우리가 연인이던 그 시절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돌려서 그때의 관계로 돌아가고 변한 점이라고 하면 나 개츠비가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 백만장자인 점만 달라진 거죠. 그렇게 과거를 돌려놓고 싶었지만 가능할까요? 소설 속에서조차 가능하지 않았죠. 백만장자가 된 개츠비는 데이지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여성, 외모가 되었든 성품이 되었던 어떤 매력이 되었던 훨씬 더 좋은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개츠비가 노력하기만 했다면요. 마음만 먹었더라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었겠죠. 자신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매몰 비용의 오류에 의해 결국은 데이지의 남편 톰의 거짓말로 인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스스로 갇혀있던 그 매몰 비용의 오류가 불러온 결과는 참담했죠.
그래서 작가님은 이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잊어야 할 것은 있는 게 낫다 라고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숙고해 보건대 포기하는 것이 낫다 라는 판단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소중한 삶에서의 추가적인 기회 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다운 시각이고 조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고 또 상대의 마음은 나처럼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님은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언을 주시네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개츠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닉이 했던 것처럼, 아니 닉보다 좀 더 강력하게 이 경제학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제시해가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진심 어린 그런 설득, 충고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개츠비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그 사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낭독해드렸던 사랑의 생애라는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 속에 언급된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이라는 바이러스의 숙주라고 한다면 이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저항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어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미셸 양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요사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기생충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나 자기의 숙주로 삼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바이러스, 기생충 뭐 이런 것이 투입해서 침투해서 또아리를 틀 만한 그런 상대를 찾아서 들어갈 텐데, 그런 축복인지 선물인지 뭐 기회인지 아니면 형벌인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어느 시점, 어느 나이대에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내일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미셸이었습니다.